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새 신문은 펴기가 겁이 나시죠? 신문을 열면 공포스러운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올랐다,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 물류 대란이다,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위험스럽다, 이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주저앉았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9월 달에 헝다그룹이 추석 연휴 기간에 부도 위기설이 퍼져가지고 중국은 물론이고 뉴욕 증시까지 한번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월 들어 주식시장이 위태위태하다는 뉴스가 많이 들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주식 투자를 꽤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은 주식 투자하기 특히 위험한 달이다. 몇 개 더 위험한 달이 있는데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다. 결국 1년 내내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이 10월을 첫 번째로 손꼽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10월 달에 증시가 폭락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 블랙 튜즈데이, 블랙 서스데이, 심지어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있습니다. 모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건국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농업 수출국이었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넓은 평원에서 재배가 되는 옥수수와 밀을 유럽에 수출하고 그걸로 먹고 살았었는데 그런 농사를 지으려면 봄에 영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뉴욕에서 그 돈을 뿌리면 그 돈이 중서부로 흘러가 영농자금으로 쓰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돈 갚을 때쯤 돼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돈을 제대로 못 갚거나 아니면 너무 풍년이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면 금융시장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위기, 특히 미국의 증시 폭락은 10월에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7년 10월 22일 뉴욕 맨하튼에 있었던 니커버커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신탁회사가 한 군데가 파산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완전히 오월스톱이 되고 미국 경제가 1년 동안 완전히 얼어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먼저 하인츠라는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광산학을 공부한 엔지니어였었는데요.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당시에 일확천금을 위해 쫓아갔던 서부로 갔습니다. 캘리포니아 광산은 이미 그 열풍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몬타나주의 구리 광산을 찾아갔습니다. 몬타나주는 채굴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로서 산업사회로 빠르게 뛰어갈 때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구리 수요도 크게 는다는 것을 알고 큰 돈을 만지고자 몬타나주로 갔었는데 그 주는 여전히 개발이 덜 되어서 사람은 적고 땅이라고 해본들 그 당시에 그 일자무식의 두 부자가 그 몬타나주를 거의 반을 쪽씩 나누어 갖고 있을 정도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머리 좋은 하인츠가 거기 가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당시에는 아펙스로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땅 밑에 광맥을 손금 보듯이 뻔히 보지만 그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요. 이 땅굴이 어디로 흘러가고 누구 땅 밑을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펙스라는 로는 지표면에서 땅을 파기 시작해서 거기서 금이 나오든 구리가 나오든 석탄이 나오든 무엇이 채굴이 되면 남의 땅 밑으로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그것을 허용하는 법률이었습니다. 하인츠가 그것을 알고 자기는 외지에서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만 산 다음에
남의 땅 밑을 파고들어서 구리를 마구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땅 속에 뭐 돼지 순대 심어 놓은 것처럼 한번 그걸 파이프를 타러서 계속 남의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걸 다 파낸 것이죠. 땅 주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자기 땅 밑을 파보니 뻥! 두더지 굴 같은 게 뚫려 있는 것을 보고 하인츠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하인츠가 판사를 매수를 해가지고 모두 무혐의로 풀려 나옵니다. 하인츠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자 일자무식에 그 지역의 지방 유지들이 외부 세력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가 거대한 현찰을 찾아들고 판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니까 하인츠가 겁이 나가지고요. 그 순간에 1060만 달러의 모든 것은 록펠러한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는 몬타나 주에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찰을 들고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한 일은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니커보커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사서 그때부터 하인츠는 은행가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찰스 모스라는 또 다른 악당을 만납니다. 이 사람 역시 노회한 타락한 기업인이었는데 이 사람의 사업 수완은 오늘날 화천대유 또는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바다 이야기 사업 모델하고 비슷합니다. 경찰 간부, 검사, 판사, 지역 유지, 언론가, 변호사들을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자기 주식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자기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자기 사업, 즉 얼음 사업의 독점권을 땁니다. 당시에는 개인용 냉장고나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사람마다 다 집집마다 얼음 수요가 대단했는데 뉴욕시 전체의 얼음을 찰스 모스 이 사람 혼자서 다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현금 동원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 스스로 머컨타일 은행의 최대 주주, 즉 은행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당들이 만나가지고 계획을 짭니다. 뉴욕에 있는 주식을 사고 팔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저 몬타나에 있는 구리광산 회사 주식을 사서 조작을 하자. 내가 그쪽에 와서 봐서 잘 아는데 거기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하고 각자 소유하고 있던 은행의 예금을 횡령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은행 예금으로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리고 무한히 현찰로 주식 사고 또 주식 사고 주식 사고 1년 내내 그 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짓을 시작한 1906년은 주식 투자하기에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기업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분할을 명령했고요. 미국 최대 전기 회사인 웨스틴하우스가 부도를 맞았고 그리고 저 멀리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미국에 있는 금이 영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미국 증시는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헝가리에 대풍년이 들어가지고 국제의 밀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0월이 찾아오고 미국의 10월 증시는 굉장히 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자기네들이 노렸던 그 구리 회사의 주가는 오르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담합도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인츠가 열심히 주식을 사대는데 모스는 자기가 사기로 했던 주식을 사기는커녕 다른 한쪽으로 오히려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쪽박을 찼지만 쪽박을 찬 사람은 단 한 사람 하인츠였다는 것이 최근 밝혀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때 1907년 금융공황에 홀딱 빠져가지고 1년 내내 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 사건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뒤의 스토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찰스 모스하고 하인츠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딱 한 명, JP 모간입니다. JP 모간이 1907년 금융위기 때 혼자서 떼돈을 벌었거든요. 금융위기가 닥쳐가지고 시장금리가 막 오를 때 미국 국채를 다 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나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그 채권이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혼자 떼돈을 벌거든요.
결국 미국 국민을 상대로 JP 모건이 떼돈을 번 겁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한테 파산 위기가 몰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갖고 있는 철도 주식 나한테 넘기시오. 내가 돈 조금 빌려줄게 하면서 미국 철도 사업을 독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뉴욕 맨하튼 시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쫓아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뉴욕 시장이 그렇게 자금 관리를 못해? 그따위로 자금 관리할 바에는 뉴욕시의 감사 임명 권한을 나한테 넘기시오. 내가 뉴욕시 아마 재무사정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어. 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뉴욕시 감사 임명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 대단히 분노했죠. 어떻게 온 국민이 다 쓰러지는 이런 금융위기 때 혼자 떼돈을 버느냐. JP모건은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맨하튼에 있는 모든 은행가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저기 보이는 저 빨간 방에 감금을 시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니커보커 신탁회사를 살리시오. 자기는 돈 한 푼 안 내면서 다른 은행보로 돈을 쥐어짜가지고 니커보커를 살립니다. 문을 바깥으로 잠가가지고요. 그 당시에 뉴욕 은행장들이 화장실도 못 가고 저 방에서 그냥 감금이 된 채 억지로 구제금융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금융위기가 지나가니고 나니까 사람들은 사건을 저지른 하인츠와 모스는 다 잊어버리고 JP모건 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이 보기에 자기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경제를 살린 건 난데 왜 나를 갖고 욕을 해? 그래서 JP모건이 화병이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제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한 사람을 욕할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니 아, 유럽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없는 것. 중앙은행이 이러구나. 최종 대부자 기능을 발휘하는 중앙은행을 만들자 해서 의회에서 중앙은행 설립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출발이 틀렸어요. 그 법안을 주도했던 알드리치 자체가 재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드리치의 외동딸이 로커펠러와 외동아들인가요? 라고 결혼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중앙은행 설립 저거는 재벌들의 또 다른 음모야 하고 중앙은행 설립 논의를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12년이죠.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됩니다. 당시 우드로 윌슨 민주당 대통령이 유럽에 있는 중앙은행을 미국에도 만들겠다 하는 것을 대선 공약 1호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미국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왜 민간인한테 은행 감독권을 주지?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우리는 은행 감독 받기 싫어. 은행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러자 우드로 윌슨이 여러분들의 염려 놓으십시오. 제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은행은요. 유럽식 중앙은행이 아니고요. 이거는 Federal Reserve System이라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홀딱 넘어갑니다. 아, 그래? 우리가 만드는 것이 유럽의 중앙은행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지? 하고 법률안에 합의를 해줍니다. 결국 오늘날 미 연방준비위원회 또는 연방제도는 자기들이 만든 것이 중앙은행이 아니라고 믿었던 공화당의 7명 의원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 1907년 10월 달에 금융위기가 생긴 뒤로부터 1913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입니다. 저 때까지 7년의 진통 끝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미 연방준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앙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말고 또 다른 교훈을 배운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에 우리의 잘못은 은행하고 신탁회사도 구분하지 못했었던 그 우둔함에 있었던 것 같아 하는 것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커보커 신탁회사는 남이 투자해서 맡긴 돈으로 주식을 사고 그걸 담보로 해서 다시 돈을 빌리고 하는 것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은행들이 보기에는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은 사고 팔기 좋은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이니까 주식은 얼마든지 담보로 삼고 단기 자금을 대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마구 돈을 빌리다가 금융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말자 하고 다짐을 하고 은행들만 참가하는 은행 간 시장, 그걸 영어로는 페더럴 펀즈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과 나머지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을 구분했습니다.
그 구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1907년 결국 미국이 돈을 떼오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제도 변화를 이끌었는데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 흡수가 되고 수입이 되었습니다. 1950년 미국을 쫓아 한국은행을 만들었고요. 예금자 보호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1907년 미국이 겪었던 것을 통해서 한국이 배우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은행하고 증권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이명박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만들어서 증권사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을 했습니다. 증권사 CMA 고객액도 은행 예금주와 마찬가지로 자기 돈을 다른 사람한테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죠. 그러나 CMA는 은행 예금과 다릅니다. CMA에 투자한 자금은 이미 어음이 됐든 채권이 됐든 한국은행 통한증권이 됐든 어디론가 100% 이미 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송금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결국 그것은 지구상에 없는 돈으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수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허용이 된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10월 위기설은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자본시장법 때문에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CMA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모든 것을 금융시장에다 맡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은행, 증권사 구분 없이 너나 나나 그냥 잘 살자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경제 관료들이 이 신자유주의에 물들어서 뭐든지 규제를 풀어주면 다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은행들하고 증권사하고 차이가 뭐야? 그냥 증권사도 이거 하게 하면 되지? 하고 원칙을 잃어버렸어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1907년에 엄청나게 심했던, 다른 세계는 아무도 겪지 않았던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은행하고 증권사는 다른 것이로구나. 증권사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원칙이 100년이 흐른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은행 이렇게 되면 은행만 봐주는 거 아니야? 하고 은행은 나쁜 놈, 증권사는 좋은 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증권사가 뭐든지 하더라도 응석을 받아주는 이런 시스템이 잘못될 수 있다. 이건 제가 은행을 다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은행은 은행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원칙을 지키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무조건 다 너랑 나랑 니캉 내캉 어울려서 잘 살자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사건이 1907년 금융공황이었다.